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늘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이루어져 왔죠. 오늘부터는 65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층도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잔여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요. 또 당일 접종도 예약할 수 있게 됐는데요. 30세 이상 국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증상을 우려해서 접종을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를 하루빨리 털어버리는 분들이 더욱 더 많았는데요. 잔여 백신을 검색해도 남은 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는 50세 이상 일반인도 접종 대상이 됩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위기 하루빨리 벗어나야겠습니다. 5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육근, 캐펜텍 핫. 관절의 꿀해, 근육의 꿀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캐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캐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엔픽플에서 하는 홀인원 365일 무제한 도전 무야호. 엔픽플 가입해서 홀인원 성공하면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는 거지. 월 2,000원으로 웃고 즐기고 홀인원 하면 나이스 샷. 무제한으로 200만원까지? 엠피플 지금 다운받아. 다양한 무전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불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한러버려. 티나는 무좀, 티안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상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5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은요. 일부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안동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하회권역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김휘태 전 풍천면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끝으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번 이 발표가 나올 때마다 경신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계빚이 올해 1분기에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계부채가 이제 종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 가계 이 신용잔액이 1,765조입니다. 네. 석 달 만에 이제 37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가계 신용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금융사, 모든 금융사에서 빌린 돈에다가 플러스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그러니까 한 달 이내로 갚아야 되는 외상 금액을 합한 겁니다. 네. 이렇게 기록적인 부채의 주 원인이 뭐냐? 소위 이제 영끌, B2에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 생계형 자금 필요한 경우도 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이제 영혼이라도 팔아서 정말로 이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전략한 이제 내 집 마련하는 수요가 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을 이제 투자하는 이제 20, 30대들에 의해서 이 부채가 늘고 있어서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전체 37조 원 가운데 20조가 주택담보대출이고요. 신용대출이 대부분이 기타 대출이 역대 최대인 14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과 코인을 샀는데 네. 집값과 주식은 지금 주춤합니다. 코인 시장은 급락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용대출도 늘어난다는 건 좀 경기가 소비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뭐 보복 소비의 영향으로 일시불 지출이 뭐 늘어날 수 분명 있습니다. 네. 늘어날 수 있겠지만 소비가 이제 좋은 소비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좋지 않은 소비가 있는데 이런 소비가 과연 이제 그 경제에 얼마나 이제 보탬이 될지 이게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네. 그리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쨌든 신용카드 금액은 한 달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로 잡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를 둘러싼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세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도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지금 현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가계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정도 수치가 어떻게 좀 세계적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치인가요? 좀 심각한 수준인 건가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추월했습니다. 보통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볼 때 건전하다라고 보는 건 그 나라의 경제 규모의 한 80%를 밑돈다면 총액 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부채라는 게 경기가 이제 회복하면서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완전한 뭐 지표상 좋아지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제 완연히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가운데 네. 경제 성장률보다도 부채 증가율이 높다라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또 더 큰 문제는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비은행권 대출 비중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대출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라는 반증인데요. 네. 시중은행의 이제 대출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2금융권, 4금융권 대출액 비중이 현저하게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신용대출은 절반 이상, 55%가 예금은행에서 나갔는데 이 비중이 올해 1분기에는 25%까지 반토막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네. 나머지 대부분이 이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4%까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 타이밍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 13년 만에 최고고 우리도 뭐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제 입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고려할 타이밍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뭐 이주열 총재도 이제 연내 이제 경제 회복 속도를 봐서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미국보다도 앞서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밝힌 만큼 아마 이제 하반기 가장 큰 이제 변수가 뭐냐? 바로 이제 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이렇게 제2금융권에서 빌린 분들의 그 비중이 부담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심각한 그렇습니다. 문제겠죠. 맞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추산으로는 현재 수준에서 금리가 한 1%포인트만 올라도 지금 우리 가계 대출이 대부분 이제 70% 이상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네. 이 변동금리에 노출된 가계이자 부담이 약 12조 원가량 이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770조에서 800조 원으로 추산되는 이제 자영업자들 역시 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여기에다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서의 피해 이중고를 계속해서 당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앞으로 중저 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율을 늘린다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출시할 때부터 이제 중금리 대출 확대를 목표로 출범을 네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정작 이제 은행과 비슷하게 신용도가 높은 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설립 취지대로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좀 늘려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를 수용하면서 2023년까지 대출 계획을 밝혔는데요. 국내에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3곳 모두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0%대로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이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지난해 중저신용자 비중이 전체 한 10%, 네. 두 자릿수 간신히 넘겼는데 올해 20%를 올린 뒤에 내년 이제 후내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요. 네. 뭐 K뱅크, 토스뱅크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 저신용자들의 이제 대출 문턱을 좀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2023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중저신용 대상자라는 건 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하입니다. 네. 1등급에서 3등급은 뭐 은행권에서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지만 은행권에서는 4등급 이하는 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좀 기피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용 등급 제도가 아니라 평점, 신용 점수 제도인데요. 신용 점수 기준으로는 신용 평점 기준 하위 50%를 우리는 이제 신용 등급 중저신용자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은 현재 이 같은 중저신용자가 국내 한 2,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들 대상으로 대출 계획을 확대할 경우 지난해 말 한 2조 원 수준에 그쳤던 이 대출이 뭐 올해는 한 4조 한 6천억 원, 2배 이상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금리는 이거는 이제 개인별로 네. 그리고 이제 이 신용도별로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중신용 등급이라는 게 한 자릿수 후반대부터 이제 10%대 초반대 금리를 말하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신용도와 이제 대출 금액, 지역 이런 것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신용대출 비중을 늘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계대출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네. 이제 중저신용자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신용도가 높은 분들에 비해서 지금 이 대출을 갚지 못할 연체할 네. 이제 가능성이 더 높죠. 네네.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요인인데요. 따라서 이제 은행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런 중저신용자의 상환 능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네. 이 부분. 그러면서 이제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비중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금융당국과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정부가 관리 감독도 조금 강화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러면 올 하반기부터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시 지원금이 늘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휴대폰 단말기 구매할 때 공시 지원금은 최대 한 15%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2배가량 늘어납니다. 소비자 평균 대당 한 48,000원 정도 지원금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방통위가 이런 관련법 개정하기 위해서 이제 법안을 공개했는데요. 예컨대 이제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다라고 하면 판매점이 여기서 이제 7만 5천 원 15%를 더 얹어주는 식이었다면 네. 이번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게 되면 판매점은 그 2배에 해당하는 15만 원의 보조금을 이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스마트폰 대부분 이제 100만 원을 호가하는데요. 단말기 이제 8종의 평균 공시지원금을 받더니 한 31만 8천 원 수준이었는데 7만 원대 매달 이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받았던 추가 지원금이 15%니까 한 4만 8천 원이었다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2배인 9만 6천 원으로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공시 지원금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공시지원금은 최초에 이제 단말기를 구매를 할 때, 네. 단말기를 구매할 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서 이제 시장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판매점이 최대 보조금을 이제 둘 수 있는 상한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1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이게 이후에 근데 이제 주말에 기습적으로 게릴라식으로 막 공짜폰이 등장을 하고 굉장히 혼탁해지면서 그렇죠. 이 단통법을 좀 폐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꾸준히 이뤄왔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후부서가 방송통신위원회인데 단통법을 폐지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 구조를 잘 아는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차별이 더 커질 수 있다라면서 이건 고치지 않고 단지 상한 판매점이 제공하고 있는 상한 이게 이제 15%였는데 30%로 2배 정도 더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 공시지원금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 이전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뭐 발품을 팔면 단말기를 좀 더 싸게 사고 정보 접근이 좀 쉬운 젊은 층들은 노년층에 비해 좀 싸게 구매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차별들이 조금은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요금을 가입할 때 아예 이제 지금처럼 이제 보조금을 받고 구입하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아예 단말기를 제 돈 주고 사고 네. 매달 내는 요금을 25% 선택적으로 약정 할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서 지금 방통위의 입장은 이제 이용자 차별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줄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음성적인 지원금 지급 문제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4년 그 단통법 시행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게 그럼 소비자들만 결국에는 뭐 차별을 안 받는 건 있지만 기계를 좀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단말기를 제조한 업체들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네네. 단말기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직접 이제 좀 판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지금 이동통신사 개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사들여서 그걸 다시 이제 분배하는 방법이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이 좀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삼성 국내 업체로서는 삼성과 이제 LG가 있다. LG가 지금 휴대폰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독점적인 구조입니다. 물론 뭐 애플이나 이제 중국산 저가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단말기도 제조업체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제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돼야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스가 있는데 싸이월드가 이제 하반기부터 운영을 재개하잖아요. 이 도토리를 전액 현금으로 환불을 해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판 원조 가상화폐 도토리가 이제 돌아오는데요. 네. 이 싸이월드는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이 1999년에 설립을 해서 2001년 미니홈피 서비스를 쓰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났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국민 SNS가 됐는데요. 그런데 2019년 이제 경영난으로 서비스 중단할 당시에 봤더니 회원수가 약 1,100만 명, 도토리 잔액이 38억 한 5천만 원 상당이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1월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체불 문제 해결하고 이제 7월 하반기에 이제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그전에 갖고 계시던 도토리 전액 현금으로 환불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일부터 이제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이후에 순차적으로 고객 개인 계좌로 이제 통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문제냐면 과거와는 SNS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국내부터 시작해서 해외 이제 SNS의 강자들이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싸이월드가 과거의 영광을 이제 재현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7월부터 이용을 할 수 있다고요? 하반기에 서비스 지금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지금 서버 복구며 이런 걸 좀 통해서 나중에 순차적으로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기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하회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의 대표적인 관광지죠. 이곳만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마을과 관광지, 도청, 신도시를 연결해서 하회권역 관광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김희태 전 풍천면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죠. 면장님 안녕하세요. 예, 김희태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 코로나19로도 하회마을 관광객들이 좀 많이 줄었죠.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네, 눈에 띄게 좀 줄었죠. 예. 이 하회권역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네네. 왜 이렇게 관광단지를 묶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2010년에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매년 100만 명이 방문하여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2019년에 경산서원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이제는 통합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네. 그리고 인근에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가일, 소산, 오미, 섬이, 마예, 무릉, 조탑으로 이어지는 30리길 순환관광에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문화재들을 아예 묶어서 관광단지로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도청 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하회권역 관광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 하회마을 바로 옆에 도청 신도시가 이제 건설되어 사방으로 인접한 역사문화 순환관광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북 도청 신도시 2단계 개발과 시너지 효과로 조기에 위락시설을 갖추면은 하회권역 체류 관광 조건이 최고 상태가 된다고 봅니다. 하회마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하회권역 관광단지 조성할 경우 어떤 다른 관광지를 이렇게 묶는 걸까요? 예,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청 앞 가일마을과 소산마을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으며 건무산 넘어 오미마을과 동쪽으로 30리에 섬이마을이 연결됩니다. 네. 섬이마을은 서해 유성용 선생과 청음 김상은 선생이 중대바위 아래 운막을 짓고 백이 숙제와 같이 응거하던 조선의 수양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시계반을 따라 돌면은 우측으로 마예, 무릉, 조탑,
남안동 IC에서 낙동강 나무다리를 건너 병산서원으로 이렇게 360도 순환 관광 코스가 아주 환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마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일마을, 또 소산마을, 오미마을, 서미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일마을하고 오미마을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곳들은 어떤 곳인가요? 먼저 가일은 안동 권씨 집성촌으로 60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철관에 묻혔던 권오설 선생의 마을입니다.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 전시된 철관과 오천자의 아버지 제문은 권오설 선생의 독립운동이 얼마나 처절하였는가 온 국민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될 역사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오미는 동산김씨 집성촌으로 한 동네에서 무려 24명이나 독립운동에 투신한 애국 충절의 마을입니다. 김재봉 선생은 조선 공산당 책임 비서로, 김지섭 선생은 일본 황궁에 폭탄을 투척하고, 김순흠 선생은 자정 순국으로 목숨을 바친 열사의 마을입니다. 네. 권오설, 김재봉 선생은 우렁골 이준태 선생과 동산 트로이카로 불리면서 사회주의 독립운동과 농민 노동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으며 혁신 유림과 함께 그 당시에 자주 독립과 평등 사회의 시대 사조를 선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일마을 또 오미마을 모두 다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마을인 거네요. 예. 네. 또 소산마을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심리 안에 바로 인접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마을이 한 곳에 있는데요. 소산은 또 안동 김씨 집성촌으로 영화 남한산성으로도 유명합니다.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에 항거하여 항공 문서를 찢어버리고 낙향하여 청을 멀리한다는 뜻으로 청원루를 지어 기가한 김상헌 선생의 마을입니다. 청나라 심장으로 압송되면서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시절이 하수상하리 올똥말똥하여라 이런 우국 충절의 시조를 읊으면서 조선 선비의 기계를 만천하에 걸쳤고 6년 감옥에 갇혔지만 오랑캐 굴하지 않고 꼿꼿하게 돌아온 위대한 인물입니다. 네. 또한 조선 세조 시대의 국사로서 학덕이 뛰어난 당대의 명성이며 웅문거필이라는 대문호로 칭송되던 학조대사의 마을이기도 합니다. 안동 김씨 집성촌으로 이런 또 역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마을인데 또 하회권역 관광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아까도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도청 신도시가 참 중심이 될 텐데 숙박시설이라거나 또 뭐 관련 인프라도 확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고 말고요. 그래서 지금도 도청 신도시는 벌써 호텔 방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한 달 전에 저희 지인들도 도청에 출장 왔다가 호텔 방이 없어서 외지로 그렇게 숙박을 하러 갔습니다. 네. 도청 신도시로 보나 관광단지로 보나 위락시설은 하루빨리 갖춰야 합니다. 한옥 호텔이다 병원이다 그렇게 말만 해놓고 무엇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럼 정말 이 신도시 개발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은 이 주민들이나 그렇게 시도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개발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구 유입이 좀 속도만큼 예상했던 것만큼 속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신도시 개발도 늦어지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관광객 유치하면은 요즘에는 식도락이라고 하죠. 음식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 생각하고 계세요? 예, 하회권역 관광단지에 금상첨화라고 하면은 이 기름진 낙동강 삼각주에 신선하고 풍부한 로컬 푸드입니다. 수리시설과 하우스 재배로 사시사철
채소, 과일 등 인류 관광을 뒷받침할 최고의 먹거리가 충분합니다. 특히 마, 우엉, 딸기, 메론, 호박 등 건강식품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관광단지에서 신선한 로컬 푸드를 소비하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는 농산물 직판까지 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로컬 푸드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도 좀 많이 생겨나야겠네요. 예. 이 부분도 그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로컬 푸드로 여기서 예를 들어 하회 권역에 관광을 오게 되면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물로 그렇게 뭐 음식을 드시고 갈 때 우수한 농산물을 사갈 수 있다 이러면은 아마 그것만 해도 관광이 잘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호텔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이렇게 관광 호텔이 숙박시설이 중요한 이유가 그냥 스쳐가면은 사실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머무르고 오랫동안 지내면서 여행을 하면 그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머무는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그 하회 권역 관광은 역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박 3일 정도 그런 코스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환 관광지가 하회, 병산, 도청, 가일, 소산, 오미, 섬이, 마해, 무름, 조탑 이렇게 10개 코스나 됩니다. 그래서 코스마다 관광단지에서 입체 영상, 동상, 전시나 체험 등을 거쳐서 테마를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하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광 스케줄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특히나 향후 언택트 관광 시대에 가족 단위로 역사 문화에 깊은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역사 공부라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체류 관광 시스템으로 그렇게 바꿔 나가야 합니다. 네. 하회 권역 관광단지 조성이 되려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 또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회 권역은 도청 신도시 주변 심리 안에 그렇게 유수한 역사 마을과 특히 병산서원, 탈춤 등 3대 세계 문화유산이 그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만 관광객으로 하회 마을 자체 주차장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마을에서는 관광객을 수용할 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도, 항공을 연계한 신도시 발전과 앞으로 1천만 관광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하루빨리 33만 제곱미터 10만 평입니다. 그 규모로 이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차장이 협소한 병산서원은 이미 세계문화유산이 되었고 지금 당장 하회 마을과 순환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문화 자원들을 잘 알릴 수 있는 하회권역 관광단지 조성 잘 추진되도록 모두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희퇴 전 풍천면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요즘 음원 차트에 방탄소년단 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곡 버터가 엄청난 인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신드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신 뉴스를 봤더니 지금 기네스
돼서요. 이 기네스 협회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런 기록 정리 그 북을 만드는 네. 그런 그 회사죠. 기네스 월드 레코드 측에서 BTS가 버터로 5개의 기네스 신기록을 세웠다. 5개나,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버터의 뮤직비디오가 첫 공개됐을 때 유튜브 동시 접속자가 무려 390만 명이었답니다. 390만 명이요, 네. 예, 390명이 아니라 390만. 네. 야,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최다 접속 동영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다 조회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비디오 그리고 최다 조회 유튜브 프리미엄 영상 이 2개를 동시에 차지해버렸고요. 네. 이게 이제 지난해 다이너마이트가 300만 명을 갖다가 동접을 해가지고 기록했던 것을 그냥 스스로 갈아치운 겁니다. 동접이라고 하면 동시 접속 말씀하시는 거죠? 동시 접속자요.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가 공개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1억 820만 회를 달성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에 다이너마이트가 24시간 만에 1억 뷰를 간 넘겼었는데 이제는 21시간 만에 1억 뷰를 넘어섰고 24시간 만에는 1억 820. 그러니까 기네스에서 공인하는 유튜브에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영상이 됐죠. 그리고 동시에 유튜브에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K-팝 그룹 뮤직비디오도 등재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음원 사이트인 스포티파이라고 있어요. 네. 이 스포티파이에서 하루 동안에 1,104만 2,335회를 스트리밍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개 첫 24시간 내에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으로도 공인이 됐고, 종종 기록이 에드 시런하고 저스틴 비버가 둘이 혼자서 각각 한 것도 아니고 같이 합동을 해서 듀엣을 해서 불렀던 I Don't Care라고 하는 노래가 2019년에 있었거든요. 네. 이 노래가 1,097만 7,389회였어요. 그 탑스타 둘이 합해서 둘도 없을 만한 듀엣을 부른 것이라는 화제성 때문에 1,097만 회를 돌파했던 건데 그것을 가볍게 눌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세계 남성 그룹으로 또 인정이 됐고요. 지금 지난달 27일까지 163억 회 재생이 돼가지고 콜드플레이의 161억 회, 이매진 드래곤스의 157억 회를 제쳐서 지금도 계속 기록을 쓰고 있는 그런 BTS입니다. BTS 하면은 이제는 이 수치가 너무 높은 숫자가 나와가지고 읽기도 힘들고요. 뭐든 BTS 하면 최대, 최고 기록 이게 계속 경신되는 것 같은데 기네스북에서는 버터가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이너마이트가 세웠던 기록들을 다 갈아치울 그런 기세인데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갖고 있던 기록들을 전부 바꿀 것이다. 특히 빌보드 디지털 송 세일 차트에서 18주 연속 1위를 기록했거든요. 디지털 송 세일 차트는 계속 막 뒤집히는 그런 게 그 특성인데 여기에서 18주 연속 1위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버터가 이걸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한 최초의 K-팝 아티스트에다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한 한국 최초의 K-팝 아티스트죠. 네. 그리고 세비지 러브란 노래로 한국어 가사가 들어간 빌보드 최초의 넘버원 히트곡을 만들기도 했죠. 이번에 버터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이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핫샷이라고 합니다. 곡을 발매하자마자 차트에 들어가는 게 핫샷이라고 하는데 핫샷으로 BTS에서 1위를 기록하는 두 번째 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이너마이트가 핫샷으로는 1위를 한 게 43번째였어요. 빌보드 역사상. 네. 그리고 이번에 버터가 나오면 54번째 핫샷 데뷔 1위 곡이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빌보드 그 긴 역사상 이번에 버터가 되면 54번째가 되는 거라는 거고요. 핫샷 1위를 두 곡이나 갖고 있는 가수가 또 되는 거라서 그것도 아주 놀랄만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하면 단연 BTS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또 상징적인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요.
롤링스톤지라고 아시죠? 네. 사실은 우리 그 어렸을 때는 이 롤링스톤지는 정말 그냥 원어로 돼 있어서 잘 읽지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갖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잡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가장 핫한 그 그룹이나 아티스트들이 표지 모델이 되고 그 표지 모델이 된 사람이 이제 탑 기사로 이렇게 그 기사가 올라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그 기사 꼭지가 두툼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은 미국의 거거든요. 뭐 음악, 정치,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다 담긴 잡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롤링스톤지 표지 모델이 BTS가 됐습니다. 이게 54년 잡지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아시아 최초, 그리고 네. 한국 가수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 롤링스톤지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The biggest band in the world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뭐 K-팝 가수 중에 최고, 뭐 아시아 가수 중에 최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완전히 그레이드가 달라졌다. 등급이 달라진 그런 BTS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보드 어워즈에서는 또 4관왕까지 차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관왕 정도는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그 다이너마이트로 4관왕을 차지한 거거든요. 네, 뭐 노미네이트 된 거는 다 상을 탔다고요? 네, 노미네이트 4개 부문 된 걸 다 상을 받았는데 네. 톱셀링 송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팔린 노래가 다이너마이트라고 인정을 해준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 시장에서 곡을 많이 팔아먹은 그런 그 아티스트로 또 1등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1등은 정말 뜻깊은 1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이게 방탄소년단이 신인 때 한국에서 뭐 많이 갔던 단골 음식점들이 또 알려져가지고 뭐 몇 시간씩 외국인까지 기다리는 그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미 어워즈가 또 관심이에요. 내년 1월 시상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워낙 BTS를 좀 박대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박대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할 수가 있지만, 근데 그 지난 BTS 그 사례를 비롯해서 흑인 또 여성 가수들이 굉장히 또 여전히 홀대를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난 3월에 있었던 시상식을 막 보이콧하는 사태들이 줄줄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또 BTS를 일부러 맨 늦게 등장시켜가지고 시청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안달을 했었죠. 그런데도 시청률이 최하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고집을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비밀위원회를 없앴습니다. 이 비밀위원회가 사실 이 전체 음반 아카데미에서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한 10대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미리 그 곡을 갖다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체 회원들한테 투표를 붙였는데 이제는 그냥 전체 11,000명의 회원들에게 모두 그냥 투표를 붙이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BTS가 노미네이트도 꽤 될 거고 그리고 상도 실질적으로 수상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조금은 올해와는 다르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니까 내년 1월에 있을 그래미 어워즈에는 조금 더 BTS가 시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건 맞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BTS가 점차 그 계속 진화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많은 아미들에게 큰 어떻게 보면 자극제가 되고 그야말로 일성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요. 아미들과 함께 이룬 기록입니다. 실제로 버터가 새로 나온다는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그때부터 버터를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트윗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팬들이. 네. 한 달 만에 3억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놀랄만한 일입니다. 네, 뭐만 하면 뭐 1,000만, 억 이게 계속 나오니까 이제 놀랍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기분 좋게 BTS 소식으로 마무리 짓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